북한에서 한 여성의 오빠가 갑자기 영웅적 희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 발표를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죠. 당 간부였던 오빠는 평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자유를 꿈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과연 그 오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여동생은 왜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 나섰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어요. 낡은 회색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면 언제나처럼 차가운 마루바닥이 발끝에 닿았죠. 저는 제가 입는 제복을 가지런히 개어두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어 올렸어요. 조종사였던 저에게는 규율처럼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제가 맡은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그리고 가끔은 강변에서 잡아온 작은 물고기 구이가 전부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이었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온했어요. 오빠는 저보다 6살 위였는데 늘 저를 끔찍이 아끼고 보살펴줬어요. 저희 집의 기둥 같은 존재였죠. 오빠는 당 간부였고 그래서 늘 바빴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밥상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저녁 오빠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제가 봤죠. 제가 오빠,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오빠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느라. 별일 아니야. 그러면서도 젓가락으로 밥알만 뒤적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영 걸렸어요. 그날따라 어머니도 말없이 오빠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셨죠. 집안에는 밥알 씹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오빠는 늘 굳건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날 오빠의 어깨에 얹힌 짐이 제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빠의 굳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 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비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인민반장 동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를 향해 다급한 눈빛을 보냈어요. 강하늘 동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쉬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눈짓을 하고 교실을 나섰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한 예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흙먼지 날리는 길 위로 제 발자국 소리만 거칠게 울렸죠. 집에 도착하니 이미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낯선 보이부 차량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고 그 차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쿵, 쿵. 제 귀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미 주저앉아 흐느끼고 계셨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찢겨진 옷가지들과 엉망이 된 살림살이였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하늘아, 오빠가 반동행위에 연루되었다고. 끌려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평온했던 제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죠. 쨍그랑하고 깨지는 유리 조각처럼요. 오빠가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셨지만 저는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둠이 깔린 밤 저는 공군 기지 주변을 맴돌았어요. 오빠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몰래 만나야 했죠. 그곳은 늘 감시의 눈길이 끈적하게 따라붙는 곳이라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흙먼지 섞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한 번 더 살폈죠. 며칠 밤낮으로 저는 오빠의 동료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피했죠.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저를 외면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정치보위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보위부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는 막연한 느낌이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그러다 겨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오빠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정비사 동무였죠. 그는 허름한 시장 골목, 낡은 가판대 뒤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하늘 동무, 그 일은 깊이 파지 마십시오. 괜히 목숨만 잃을 수 있습니다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연민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알아야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진우 동무는 그저 희생양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벌어진 힘겨루기에 끼어든 거죠.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리철민 보위부장이 진우 동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진우 동무가 사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 리철민 보위부장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다른 간부들의 계략에 휘말린 거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늘 정의를 이야기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오빠가 체제의 추악한 비리에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오빠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손은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저의 손을 꽉 잡으실 뿐이었죠. 그날 밤 집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인민반장이 확성기로 뭔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오빠의 싸늘한 얼굴만 계속 떠올렸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당국에서 오빠의 죽음을 발표했어요.
비행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영웅적으로 희생했다는 거였죠. 국방에 헌신하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온 동네에 선전 포고문을 붙이고 방송에서도 연일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늘 자유를 꿈꾸던 사람이었죠. 그런 오빠가 영웅적 희생이라니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사고라면 비행기와 조종사 모두의 기록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의 동료들에게 은밀히 물어봤지만 다들 눈을 피하며 입을 닫았어요. 하늘 동무, 괜한 소리 말고 조용히 있으시오라는 말만 들려왔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와 함께 오빠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불안감을 느꼈어요. 우리 집 주변에는 낯선 얼굴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자꾸만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아, 제발.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너까지 다칠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오빠의 죽음이 거짓으로 덮이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저는 오빠의 비행 일지를 찾아보려 했어요. 오빠가 평소에 기록하던 일지에는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몰래 오빠의 방에 들어가 뒤졌지만 그 일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누군가 먼저 와서 가져간 거죠. 그때 저의 등골을 차가운 식은땀이 타고 흘렀어요. 며칠 뒤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죠. 그들은 거실에 앉아 저와 어머니를 훑어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을 한 남자였죠. 강하늘 동무 맞소?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가 정치보위부 요원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남자는 리철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경고했어요. 강진우는 조국을 배신하려다 죽은 반동분자요. 그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동무가 계속해서 진실을 들추려 한다면 동무의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그의 말은 칼날 같았고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반동분자라니요. 오빠가 조국을 배신하려 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는 오빠의 죽음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리철민은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동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소?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들이 집을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셨죠. 저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슬픔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컸어요. 오빠의 죽음을 이토록 잔인하게 조작하고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이 체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감정이 저의 심장을 마구 때렸어요. 이 부당함과 무자비함 속에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탈북을 결심하던 그 밤은 제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올려놓은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죠. 며칠 뒤 브로커 김동식 씨가 알려준 대로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했어요. 비릿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공간을 겨우 밝히고 있었죠. 김동식 씨는 그림자처럼 벽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강동무 마음 단단히 먹었으시오. 이 길은 한번 발 들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경 경비대와 보위부 감시가 삼엄하고 강을 건너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탁자 위에 구겨진 지도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두만강 부근을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함경북도 온성군 쪽으로 갈 겁니다. 밤에 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세고 얼음장같이 차가울 거요. 건너편 중국 땅에 도착하면 다른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비용과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건 목숨값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간에 배신하는 밀수꾼들도 많으니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저만 믿어야 하오. 그의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오빠의 일 때문에 이미 세상의 모든 신뢰가 무너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제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아팠죠. 창고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낡은 철문을 흔들며 윙윙거렸어요.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김동식 씨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뒤돌아볼 여유도 없을 거요. 그의 말은 저를 시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오빠의 억울함을 풀고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 물러선다면 오빠의 죽음이 더욱 헛될 것만 같았어요. 아니요, 저는 갈 겁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밝히려면 제가 살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닷새 뒤 밤 12시에 온성군 변두리 버려진 초소 앞에서 기다리시오. 옷차림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저도 강동무도 끝장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저 닷새 뒤 떠난다는 말만 전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손길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오빠가 남긴 유일한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죠. 오빠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슬프게 보였어요. 이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방 안은 싸늘하고 고요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이 밤의 정막을 깨트렸어요.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었지만 곧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오빠의 사진을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제게 남은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두운 산길은 발밑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았어요.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김동식 브로커는 낮은 목소리로 지금부터는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낙엽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레 발을 옮겼어요. 숲속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어머니는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구석,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겨우 몸을 뉘인 낡은 담요는 축축했고 등에서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가 스며들었죠. 며칠 전 브로커 김동식은 이곳에 저와 어머니를 밀어넣으며 말했어요. 약속했던 돈으로는 여기까지가 전부라고요. 남은 여정은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사라졌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죠. 돈을 마련할 길도 기약도 없이 낯선 땅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아무 말 없이 벽만 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앙상한 어깨를 보니 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빠를 잃고 겨우 붙잡은 희망이었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 숨이 막혔어요. 창고 밖에서는 낯선 언어의 말소리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리가 저를 옥죄는 것 같아 귀를 틀어막고 싶었죠. 저희가 숨어 있는 이 도시의 밤은 너무나 무겁고 시끄러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김동식이 던져주고 간 딱딱한 빵 조각으로 연명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어요. 이곳 사람들은 저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까봐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동식이 며칠 만에 나타나더니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속삭였죠.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저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3국까지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말에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김동식은 제게 리철민이라는 자가 직접 움직이는 모양이요. 그 자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놈이지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라고 종용했죠. 리철민. 그 이름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오빠의 일에 연루된 그 잔인한 얼굴이 떠올랐죠.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도망쳐왔지만 또 다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창고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마치 리철민의 시선처럼 느껴졌죠.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오빠가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분의 떨리는 손끝에서 저의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고요.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제 몸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더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죠. 며칠을 굶었는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어요.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었고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고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때였어요. 제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죠. 저를 찾아낸 보위부원들인가 싶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고요. 고개를 들 힘도 없어서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많이 힘드셨죠?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간신히 눈을 들어 올려 그 사람을 봤어요. 동양인이었지만 북한 사람 같지는 않았죠.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물이 담긴 병을 내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병을 받아들었죠.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제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인권단체에서 나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대한민국이라니요. 꿈에서나 그리던 그곳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죠. 그분은 제 눈빛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지금은 위험하니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정치보위부에서 당신을 계속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빠의 죽음 이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다시 저를 지배했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그분은 저를 작은 승합차에 태웠어요. 차 안은 어두웠지만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차는 금세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요.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건물들과 희미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제야 제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앉은 조력자분은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대한민국으로의 망명 절차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제3국에 있는 한 인권단체의 안전가옥에 머물게 되었어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조력자분에게 제 이름과 오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오빠 강진우가 어떻게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조력자분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그분은 제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곳에서 당신의 진술이 중요할 겁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오빠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이 모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버텨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제는 정말 오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숨쉬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서자 쿵 하는 진동이 온몸에 울렸어요.
안전벨트 불이 꺼지고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이 시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시원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생경했죠. 이 땅이 정말 자유의 땅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발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달랐어요.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공항 건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밝고 활기찬 기운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격과 안도감이었죠. 옆을 보니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그 손도 저처럼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 정말 왔어요. 제가 겨우 입을 떼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듯 했죠.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어가 적힌 안내판들이 보였어요. 제가 익숙하게 읽던 글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었지만 분명 같은 언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소리, 캐리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방송 소리들이 뒤섞여 웅장한 교향곡처럼 들렸어요. 이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오빠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오빠가 그렇게 꿈꾸던 세상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늘 속삭였어요. 하늘아, 언젠가는 우리도 저 하늘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제게 늘 희망이었고 동시에 아픔이었죠. 오빠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차가운 땅에 묻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오빠의 억울함을 밝히고 북한 체제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낯선 교육 과정,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틈틈이 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오빠의 죽음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가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새겨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제가 할 차례예요. 오빠의 진실을 꼭 밝힐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언론과의 접촉을 준비했습니다. 제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고발할 용기가 생겼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정의 실현을 향한 저의 첫걸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으니까요.